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허태균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도대체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과연 연결이라는 게 부족해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픈 분들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연결이라는 인간관계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부족해서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앞에서 최혜천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작 부분에 블루오션이 생겼다. 누구한테?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한테 블루오션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 블루오션이 왜 생겼냐? 뭐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해서 인간이 너무 과하게 많아졌다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빨리 퍼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발전이라든지 통신의 발전이든지 수많은 연결이 너무 과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족한 거를 찾습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뭐가 과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한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강의는 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면요,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있던 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하던 게, 원래 당연하던 게 그럼 맞는 거냐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연한 거를 누가 날마다 그 당연한 걸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건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당연한 걸 뛰어넘는 뭔가를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 일부분뿐이 안 돼요. 사람들은 뭔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걸 앞서서 바꾸기보다는 그게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처절한 환경이 오면 억지로 끌려가면서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그 상황에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왜 나쁜 거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나쁜 이유는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큰아들입니다. 23년 전의 모습입니다. 24년 전이네요. 그때는 귀여웠습니다. 지금은 나도 밤에 단둘이 만나면 무섭습니다. 아마 이 앞에서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를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20대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는데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대학생으로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입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결혼이 빨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만으로 24살에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연애하고 있던 제 아내를 두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제 아내가 2월 달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5월 달에 약혼하고 6월 달에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젊은 부부가 아니라 어린 부부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생들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유학을 갔으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멀리 타국에서 둘이서 소꿉장난하듯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있다가 제 큰아들이 태어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으면
뭐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애는 이렇게 키우면 좋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텐데 나한테 아무도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애를 키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이야 인터넷에다 애 키우는 법 치면은 아마 100만 개는 뜰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유니텔 뭐 이런 거 쓸 때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지도. 그런 데는 애 키우는 정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주소 들은 대로 키웠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키운 겁니다. 그냥 뭐 애는 이러면 좋다는데 저런 게 좋다는데 애는 이런 거래 이러면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막 불러요. 태균 씨 빨리 와봐.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얘 이빨 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첫 아이의 첫 이빨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애가 뭐 새로운 것만 하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가운 마음에 진짜로 이러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아내의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 이빨 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이들은 앞니부터 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애들은 앞니부터 나. 이 아랫니부터 올라오는 것 같던데? 내 조카들이 다 그렇던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근데 얘는 위에 송곳니부터 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아이의 첫 이빨이 송곳니부터 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말이 돼? 얘가 무슨 하이에나야? 어떻게 송곳니부터 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애들 이빨이 하루아침에 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빨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요 잇몸이 얇아지면서 이가 채 나오기도 전에 잇몸 안에 허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 위에 송곳니 자리에 뭐 안에 허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우유가 묻은 건가 이러고 손가락으로 막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안 주워지고 애만 울어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소아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아과에 가서 이제 항상 다니는 소아과인데 뭐 거기 그러니까 한국인 의사가 하시는 이 소아과가 근처에 없어서 이왕이면 집 근처에 있는 그냥 미국인 의사가 있는 소아과를 다녔어요. 키가 크고 아주 50대 중반의 경험이 많은 소아과 의사분이셨는데 미국인이에요.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한번 물어봐요. 어땠냐? 애는 잘 잤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별일 없었다. 애는 잘 잤다. 뭐 이러면서 애를 이렇게 의사한테 넘겨주면서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빨이 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미국인 의사가 이빨 날 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근데 얘가 송곳니부터 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대요. 자기가 보겠대요.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겠대요. 그러더니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잇몸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빗으로도 비춰보고 뭐 이러고. 그래서 좀 이따 저한테 축하한대요. 이거 이빨 맞대요. 전 아니라 그러기를 바랬어요. 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괜찮냐? 이거 정상이냐? 이거 건강한 거냐? 이러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의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요. 정상이래요. 건강하대요. 여러분들 이 대화 다 영어로 한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미국인 의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통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 건강하대, 좋대 이런 다음에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인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끔 이런 애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미국인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긴 태어나서 처음 본대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남의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하나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대도 않는 영어로 막 따진 거예요. 당신이 초짜 의사도 아니고 지금까지 본 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당신이 처음 보면 왜 이게 괜찮냐? 그랬더니 이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송곳니부터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의사인 당신이 알지 내가 알겠어? 사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아이가, 모든 아이가 이빨이 아랫니부터 나야 된다고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빨이 앞니부터 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은 사실 어느 이빨부터 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이유로 그걸 마치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삽니다. 그걸 우리가 본질주의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연주의적 오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 영어로 원래 naturalistic fallacy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입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이 세상에 하늘을 밤하늘을 서울에서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은하수를 보기가 쉽지, 은하계를 뭐 이런 다른 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사실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것들의 모임을 이제 은하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은하계 중에 더 아름다운 은하계가 있을까요? 사실 더 아름답다, 아니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주의 은하계가 어떤 게 더 아름답고 어떤 게 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데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은하계의 한 은하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이 은하계의 이름은 뭐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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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설명은 전부 다 대부분 가짜예요. 왜? 그런 은하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짜로 이름을 만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은하계라고 보여주는 사진도 그냥 컴퓨터로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은하계죠. 근데 이 은하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마지막 부분에 전 우주에 있는 은하계 중에 약 4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집단한테는 전 우주에 있는 은하계 중에 6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한테는 전 우주에 있는 은하계 중에 8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는 다 똑같아요. 다만 우주에 있는 은하계 중에 이렇게 생긴 은하계가 몇 개쯤 되느냐를 퍼센티지를 다르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질문을 했나 하면 이 은하계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즐길만 합니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은하계라면 이 정도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하계는 이런 폼으로 생겼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라고 얘기해 준 집단보다 60%라고 얘기해 준 집단보다 80%가 그 은하계가 훨씬 더 보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는 가짜로 만든 똑같은 은하계인데 단지 전 우주의 은하계가 그렇게 생겼다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더 아름답다고 느끼고 당연하다고 느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당연하다게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래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든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애 송곳니부터 나는 것도, 우리 애가 송곳니부터 났으니까 왜 아랫니부터 나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저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랫니부터 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분들은 아마 왜 아랫니부터 나야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게 끝나자마자 원상태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회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연결이라는 게 선택이 제한됐다라고 자꾸 느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인간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혼자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회식도 없고 회사에서 만나는 게 줄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까요? 가족이랑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안 하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회의를 하면요 참석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수들끼리 회의를 하면. 왜냐? 안 와도 되니까. 옛날 같으면 절반도 안 모이던 건데 요즘은 80% 90%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카메라만 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요, 저는 보통 월요일 날 9시 시간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마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월요일 날 9시에 수업을 한다. 근데 이 수업을 하는 거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벌써 3주쯤 지나면 한 10% 20%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월요일 날 9시 수업에 벌써 이걸 끝까지 나오는 학생이요 한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9시에 하냐? 학생들이 물어봐요. 컴플레인을 하면. 그러면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얼마나 좋냐? 들어오기만 하면 30%가 밑에서 깔아주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근 95%가 수업에 다 들어옵니다. 왜? 옛날 같으면 9시 수업이 되면 이거는 학교에 오려면 집이 좀 멀면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뭐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7시만 넘으면. 근데 이제 9시 수업 온라인으로 하니까 3분 전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노트북만 탁 킵니다. 그럼 이게 강의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선택이 제한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선택이 확장된 걸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선택지가 생기면 분명히 늘어나는 선택지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결이 과연 줄어든 거는 맞느냐? 원래 하던 연결을 못하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연결 전체의 양을 줄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잉됐던 연결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부족했던 연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가 지난 70년 동안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제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동안 문제였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너무 일만 한다.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랑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재택근무,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재앙이 돼버렸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 없어진 사람 많고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늘어난 건 객관적으로 맞아요. 과연 이게 우리가 선택이 제한된 거냐, 선택이 확장된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인의 진심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진심인 것 같아요. 참 진심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되게 진심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마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제가 심리학자라는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을까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 걸 볼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계가 나와서 당신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 자기 상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 이게 실시간으로 여기 다 찍혀 나와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걸지도 보면서 참 기분 나쁘게 생겼다,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사를 보면서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심지어 학생들이 교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생각이 전부 다 이마에 실시간으로 찍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까? 전쟁통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전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읽을 수 있다고 믿어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걸 읽고 싶어하고 읽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의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드러나는 순간들은 생각보다 실제 진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쉬운 선택지를 두고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저 사람 저거 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나도 봐도 이게 쉽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선택해버리면요, 저 사람이 저걸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쉬운 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갖고 싶은 모양이다, 진짜 저 길로 가고 싶은 모양이다, 동기가 충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기나 욕구나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것뿐이지. 때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비슷한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것만 있을 때 그걸 하면요, 저 사람이 저걸 좋아서 저걸 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백신 가지고 난리인데, 백신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걸 선택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죠. 어떤 백신은 비싸고 어떤 백신은 싸고 어떤 백신은 뭐고 어떤 백신은 뭐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백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백신이 하나뿐이 없다면 그걸 선택했다고 그걸 보고서 당신은 뭘 추구하는구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그걸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에 집중하고 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저걸 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수들은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 사람의 진실을 알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심을 읽는 기계를 발명해서 진심이 여기 찍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쉬운 선택지를 해도 그 사람 진심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다른 선택지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사람의 진심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 진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특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하면 심정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믿는 건 별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음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행동과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볼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사실 마음은 볼 수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을 하면 그냥 행동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행동은 행동대로 있고 꼭 본심이 따로 있을 거라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잘해주나 보다 그러고 여기면 되는데, 꼭 진심은, 누가 나한테 못해주나 보다 그러면 그냥 못해주나 보다 그러고 여기면 되는데, 꼭 진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움이 크게 날 때가 뭔지 아세요? 사과할 때예요. 누가 사과하면 그냥 사과하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마 그런 어떤 역사적, 환경적,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살고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 다 내 친척이고요, 다 오촌 아저씨의 육촌에 팔촌에 다 이래요. 나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건 이 사람의 본 마음이 어떻다는 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쉬워요. 왜? 평생 봐왔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엄마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알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서 보면 내가 웃기죠. 왜 모르겠니? 15년 동안 키워왔는데. 그러니까 15년 동안 키우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거의 다 봐왔으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속에 행동과 다른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걸 추론할 때 정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서 진심을 보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봐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옛날 같으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부모 형제 정도뿐이 안 돼요.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어딜 가건 이 사람들 안지 몇 년도 안 됐고요, 안다 그래도 하루에 8시간씩 업무상으로나 아니면 무슨 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궁금한 걸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되나 하면요, 오바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본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심을 전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오바하는 거거든요. 오바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요, 살짝 손해보면서 슬쩍 해주는 거예요. 이때만큼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없어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택지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티 안 나게 슬쩍 해주는 거예요. 물론 티가 하나도 안 나면 안 돼요. 슬쩍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직장 같은 데서 어떤 형태냐, 이거 내일이에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는데 쓱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음날 내일 아침에 와서 하면 돼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쓱 해놨어요. 때로는 이거 너무 멀어, 오지마, 이 밤에 여기까지 어떻게 와, 절대 오지마 그랬는데 쓱 나타나요. 이럴 때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훅 들어왔다는 표현이 뭐냐? 진심이 느껴졌다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일상의 예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특정 기사인데요. 이 기상청이에요. 이 한때 우리나라 기상청이 왜 정확하지 않다 막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외국의 어떤 유럽에 있는 나라 기상청 거를 다 보고 앉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마 작년에 그랬을 텐데 그런 기사가 막 나갈 때 아마 기상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 장마철이나 태풍같이 기상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보관들이 조금 더 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다. 이게 예보인데 예보를 과하게 전달해도 된다. 이건 굉장히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보를 정확하게 하고 대응을 과하게 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보 자체를 과하게 한다라는 거, 저는 이걸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기상청이 이렇게 할까?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왜 코로나 대응할 때도요.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이 과할 정도로 해라. 아니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과하게 하지 않으면 덜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통신센터, 통신사, 뭐 상담소 이런 데 상담원한테 전화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왜 날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상담원도 알고 저도 알죠. 그 상담원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사실은 해야 될 것보다 덜 해도 거짓말이고요. 해야 될 것보다 더 해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거짓말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을까? 우리나라 왜 거짓말 많다고 날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1인 그러니까 인구당 사기 범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거짓말을 배우면서 커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뭐 몇 번 안 왔지만 뭐 한두 번 한국에 옵니다. 저랑 같이. 그러면 당연히 애들도 데리고 오겠죠. 애들이 되게 어려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엄마의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만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애들한테 이모야, 이모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아줌마야, 아줌마, 이모 아니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 왜 그래? 이모야, 이모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도대체 장모님이 몇 명을 낳으신 거예요? 왜 다 이모야? 저 그날 아주 매너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 그거야 그냥 언어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런 오버하는 언어적인 표현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도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전부 다 과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장님도 너무 많고 회장님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 번 무슨 자리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걸로 불러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닌데도. 호칭을 보면요. 이게 뭐예요? 다 과장된 거예요. 전부 다 과장돼 있어요. 이렇게 과장돼 있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가만히 보면 그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모두 다 과장하고 나면요. 아무도 진심이 표현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주머니라고 부를 때 얘만 이모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이모만큼 친하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면 그걸로 무슨 느낌이 옵니까?
안 부르는 사람만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피곤한 사회가 됐을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피곤하고 감정 노동이 많은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살짝 손해보면서 슬쩍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을 때는요, 사실 나도 그래봐야 더 표현되는 것도 없어요. 안 할 때만 나쁜 거예요. 수많은 경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이전에만 해도요, 수많은 경조사를 가야 돼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문상도 가야 되고, 사방의 걸 가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요새 카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NS가 발달하면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모임에 그 카톡방에 한 200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 한 3분의 2는요, 졸업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봤어. 근데 거기 조사가 뜨고 뭐 부고가 뜨고 별게 다 떠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는 눈치만 보고 앉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가면 나도 가야 되고, 다른 애들 안 가면 안 가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버하는 사회에서는요, 자기만 안 하면 나쁜 진심이 드러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너무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 나쁜 것만 섞여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뭔가를 앞서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추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경이 변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극복하겠다고 덤벼든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변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되짚어 볼 기회로 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연결의 양에 너무 집착하던, 그래서 너무 과잉양이 있던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뭘 해도 지치기만 하는데 진심은 오히려 전달되지도 않는 그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그 한계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과잉이 좀 줄어들면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을 때요, 사실 저도 웬만하면 안 가지만 진짜 가야 되는 거는 조문 가고요, 결혼식도 갑니다. 가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기에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진짜 감사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왜 다 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챙기는 게 누구는 안 왔네, 이런 것만 챙기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의 양에서 연결의 질로, 연결의 가치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로서의 최적의 기회가 온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어떻게든 버티다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걸로 얻은 건 뭐냐는 겁니까? 그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시기가 왔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걸 얻어가는 그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고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연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가치가 변해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